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금고대, 금요일 고점에는 정리를 좀 하는 상황.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외봉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올 듯 싶고요. 그리고 전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이건 자연스러운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강조해 주신 섹터들,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 원전 이런 섹터들은 다행히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살펴볼 그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때리고 말았는데 이란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결국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란도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에 나서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확전이 어디까지 되고 그다음에 전면전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 다음에 나온 성명서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이제 1차 공습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럼 앞으로 2차 혹은 3차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국제 정치가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 2주 정도는 이러한 위험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역시 이것은 뭐 저희 얘기보다는 물론 저희 내피셜도 포함되겠지만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또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거 아마 들으시면 진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 이따 먼저 유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가 중간에 1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강세는 강세지만 원래 상승폭의 한 반 정도, 한 7% 상승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나타나면 현재 시장의 조정은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이며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정이 얕던 깊던 결국 이 조정은 어차피 가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울고 싶은 아이 뺨 한 대 맞은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주말에 기분을 망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관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죠.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가 탑픽인가? 자, 이렇게 계속 본방송 말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칠공주 양세가 계속해서 돌아간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만약 그 중에서 저한테 원픽을 꼽으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을 포함한 방세다 그러는데 올 상반기에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상반기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스타일 종목군들은 바로 조선과 또 방산. 주말에도 방산 어마무시했죠.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이런 가능성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일단 굉장히 큰 공습이 일어나면서 부담감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던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점이 뭐냐. 공식적으로 핵시설을 처음으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나찬즈 이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과 방산이 상반기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아마 다른 데 베팅했던 것보다 여기 데 베팅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베팅을 했던 간에 지금의 주가는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신고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의 최고의 섹터는 조선과 방산이 최고의 수익률이었는데요. 하반기에 최고의 섹터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대응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했을 때는 예측. 그러니까 뭐 이제 벌써 6월달 마감하면 하반기에 뭐가 제일 강할 것이냐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 남북 테마주가 될 거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남북 테마주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북 테마주가 될 거다. 아니면 반도체가 될 거다. 아니면 여전히 원전이 될 거다. 아니면 K-뷰티가 될 거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응의 전략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7월. 바로 이 7월 흐름을 보면 이 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면서 매매해야 될 것인지 여기도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팩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마치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듯이 장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두들겨 맞았다고 표현하는지. 와, 뭐가 나왔죠? 앞에 양봉이 있는데 뒤에 음봉이 굉장히 크죠. 음봉이 앞에 있는 양봉을 포위하고 있다. 이름하여 그렇죠. 음포선. 아마 일본식으로 차트를 배우셨던 분들은 하락 장악형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락 장악형의 패턴을 모양을 보여주면서 앞에 양봉을 감싸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쪽 코삭은 굉장히 더 크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일단 먼저 플러스를 줬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금요일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내가 일정 부분은 때리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휴가 가기 전에 일정 부분 매물 때린다. 아니면 우리가 추석, 설, 연휴 전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린다. 똑같은 겁니다. 휴를 앞두고 항상 주가 연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결국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이름하여 금고대 현상. 진짜 우리 신구님의 특허를 그대로 제가 조금만 갖고 온다면 저희 방송 꾸준히 오신 분이라면 금고대 현상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두드려 맞을 자리가 오니까 얘가 딱 두드려 맞은 거야. 그 두드려 맞은 자리에 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미선 삼선 기법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의미선 삼선의 주가의 흐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게 의미선 삼선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고점이 여기 딱 놓여져 있죠. 들어간 2,900선 라인에 이 직접 고점이 놓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가는 걸 이게 3개월 상됐을 때 이걸 쌍봉은 쌍봉인데 마주보기 쌍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주가 올라가다가 여기도 올라가다가 한번 여기서 쉬었다가 간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5일선이 N자가 아닌 그냥 쭉 올라갔을 때 이걸 중방, 방향이 중립일 때는 직전 고점에 오면 두들겨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자연적인 조정이다라는데 5일선은 상승 파동을 줬지만 이번에 20선 한번 보시죠. 20선은 60과 골드만 줬죠. 아직 N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럼 얘도 쭉 올라가면 위로 올라갔을 때 20과 60이 중방이고 또 60선도 240과 골드로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어디서 두들 맞냐면 직전 고점대 오면 여긴 두들겨 맞습니다. 다만 그 핑계가 어떤 핑계였느냐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중동전의 악화 우려다라는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했을 뿐이지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희 클래스에서는 오늘은 금고대 일단 위로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근데 왜 더 줄여야 되냐면 여기 지수가 나와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겁니다. 야,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래? 저희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께 공부해보시라는 관심 중에서 코스피 레버지가 있었죠. 코스피 레버지 추천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장이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아침장 시작 전까지 5일 연속해서 지난주는 위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래? 그럴 때 항상 의미선 세 개를 봐야 됩니다. 야, 너 의미선 올라갈 때 어떻게 될래? 그럴 때 첫 번째 여기처럼 야, 직전 고점 어디 있니?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 혹시 위에 이동평선 있니? 근데 이번엔 얘는 이동평선 위에 없었죠. 내려갈 이동평선은 거기 걸리거든요. 세 번째, 국내 증시는 100포인트 단 이상 심리선이 작용합니다. 제가 왜 종목 같은 거 분석할 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에서 두들 맞았다 그러면 가격의 발전이라고 우리 친구님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 얼마 그러다가 이렇게 앞에 숫자가 바뀌면 이놈이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2천 얼마 그러는데 3천 그러면 무슨 생각 들까요?
의미선은 한 번에 가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가 두드려 맞고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야 이 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2,900선부터 3,000선 사이에서는 넌 한번 두드려 맞아야 돼. 넌 한번 매 맞고 가야 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사실 고난도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회원님들이라면 한 중급 정도만 돼도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주말 이놈이 두드려 맞은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얘는 금요일 날 고점에서 한번 던져줘야 되는데 마침 위치를 보니까 딱 두들겨 맞을 만한 위치, 음이선 구간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음봉을 크게 때리도록 확 두들겨 맞냐 할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바로 중동발 악재가 있으면서 얘가 두들겨 맞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승전, 야 너 왜 조정받았어? 여기를 보시면 아는 겁니다. 장이 갈 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상승 파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이게 위로 갈 때 얘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도 20도 갔다가 어차피 제꼈다 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가바닥, 즉 20이 외바닥에서 다음에 진바닥, 쌍바닥에 진바닥에 놓여져 있죠. 그럼 맨 마지막에 바닥이 뭐죠? 가바닥, 진바닥. 맨 끝에는 N자로 움직이는 소위 히든 바닥을 줘야 되잖아요. 결론, 얘가 무슨 핑계를 대던 얘는 두드려 맞을 자리에 있었는데 야 너 두드려 맞은 다음에 보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작용된 게 바로 중동발 악재였었지 이름이 두들겨 맞지 않을 게 두들겨 맞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님 저는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요 했을 때도 아까 제가 주말 기분을 망치지 마시고 그러는데 보여드렸던 기법들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그림이었죠. 얘가 내려가도 어차피 얘는 그러니까 빠져도 들었다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입니다. 넌 눈이 이겼던 부분이죠. 이게 조절받았어도 20이 역전이 외봉입니다. 이게 빨간 게. 이 빨간 게 30분봉에서 20 평균선의 모습이 바로 이 모양인데 두드림할 때 얘가 완투에 항상 완투 혼자는 외로 둘이랍니다. 그죠? 이 앞에도 우리가 바로 6월 3일 날 선거를 앞두고 6월 2일 날 올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고 특히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들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야 뭐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수는 올라갈 텐데 그럼 지수와 양권 너무 높은 레버리지 사야지.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레버리지를 집중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 자신 있게 야 넌 내려가도 올라가야 되지 라는 그 기법은 뭘까요? 이게 하나 있잖아요. 솔로. 이렇게 현상 안 끝나요. 얘가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건 외봉이잖아요. 들었다가 그 다음에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내려갈 때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땐 쫓아서 또 들게 펴는 안 되고 이게 올라갈 땐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대음보로 빠졌다가 보십시오. 이게 장대음보로 빠졌다가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제가 뭐라고 매번 표현하죠? 강가에 나가서 돌을 던졌을 때 돌을 세게 던지면 돌은 물을 표면될 때 그냥 빠지나 아니죠. 반드시 닿고 튕겨 올라가죠. 뭐예요? 물, 수제비 파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 얘가 장대를 때렸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갔다 뛰긴 뛰는데 당분간 역시 얘는 2,900과 3,000선 사이에서는 그냥 가지 않고 쉬었다 간다는 거예요. 결론. 얘는 내려갈 땐 쫓아가면서 두드려봐서는 안 된다. 왜? 떠야 되니까. 내려가도 언제 뜰지 모르는데 갔다가 밑에다 두드려 패버리면 올라갈 때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내려갈 때는 저점의 매수 플레이가 오히려 역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올라갈 때는 장대음봉대 올라갈 때 물수비 파동이다. 부족한 것은 좀 이따 10시 30분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반등을 좀 세게 줄까? 아니면 얘가 조정을 깊게 줄까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1차 공습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 2차 공습, 3차 공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국제정치상 봐줘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트럼프와 오바마와 트럼프죠. 지난 1기 대통령 시절에 바로 앞에 대통령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이스라엘 이란을 딱 때렸는데 지금 이란 군부의 투톱
이 투톱이 전부 다 이번에 사망을 당했습니다. 참모총장하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둘 다 죽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핵 과학자가 뭐 사실 대거 사망이다라는 기사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2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 과학자로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둘 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에 타격이 표적 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집에 있는 걸 겨냥해서 아마 가족들도 같이 죽은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었는가? 애당초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못 볼까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 2015년도였죠. 2015년도에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7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도대체 3.6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우라늄 농축과 관련돼서 저농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핵무기는 만들지 않고 우리가 요새 대세가 원전이잖아요. 뭐 미국은 원전의 릴상스 시대를 만드냐 안 만드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원전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전력과 관련돼서도 어차피 지금 이란이나 있는데도 바로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우라늄 농축, 저농축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바로 3.60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저농축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로 넘어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가 맺었던 이 정책을 트럼프가 2018년도에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깼느냐? 지금 이스라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야, 3.67은 뭐든 너희는 그러면 잠깐만 핵 농축을 했을 때 니들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저건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깼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완전하게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때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트럼프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 앞에 누굽니까? 조 바이든 정부 때도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금권과 그다음에 언론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못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미국의 대사관을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2018년도에 탈퇴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란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래 이란은 나갔을 때 야 요번에 저농축 3.67 이하는 허용하겠지 라고 했고 또 실제로 미국의 이 담당자들도 그래 그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나왔는데 점점 말이 바뀌었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바마 걸 왜 트럼프가 철수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참 정치권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만약에 기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뭐 파리 기후협약이다, 도쿄협약이다 참가하죠. 하지만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면 항상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전부 다 사기야. 지금 트럼프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것도 없애겠다, 모두 없애겠다 그러면서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LA에 대한 그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트럼프와 차기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대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야 너 그럼 너 주지사 너 체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뉴스에 뭐라고 합니까? 체포해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든 공화든 어느 것이 맞느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당의 것을 무조건 반대파로 돌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이곳에서 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이 들고 나온 것은 야 그래도 저농축은 해주겠지 그러는데 이게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15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아까 13일이 금요일이었네요. 15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만에서 만나서 협상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앞두고 그냥 기술적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마주 앉게 되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만에 하나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금세 끝나겠다는데 개뿔 끝나기 뭐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개뿔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세종대왕도 쓰신 말이니까 못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 놓고 전쟁이 더 벌어진다?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아까 했던 대로 LN이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래 미국의 말빨이 이스라엘에 맥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폭격하면서 이란의 피해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란도 그냥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이 이란 너 왜 때리니 그럴 때는 애당초 둘이 만나는 그 꼴을 못 본다. 그러고 일단 만에 하나 이란이 핵을 완전하게 갖추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죠? 그 유명한 하레디입니다. 이거 많이 보시죠. 저도 미국 가서 처음에 어디더라? 어딜 딱 갔는데 갑자기 처음에 한 사람 봐서 제가 야 저기 저 사람들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주 무더기로 엄청나게 많은 하레디가 모여서 종교 무슨 교회에 나가갖고 하는 걸 얼핏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인구 구성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레디의 뭐랄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번식률이 그 인구수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소위 이름하여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는 군대 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 면제, 군대 가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총칼 두고 지금 열심히 이란이나 다른 나라랑 싸울 때 이 사람들 뒤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뭐는 살아있느냐? 이거요. 계속해서 강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건 가는데 직접 나가서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절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인구는 늘어나는데 점점 전쟁에 대해서 면제받는 이런 사람들, 군대 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뭐랄까요? 재기불능? 도저히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는 재기불능을 만드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유리할까요? 신구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확률적으로. 이스라엘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는 이란이 네, 그렇죠. 훨씬 우세하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근데 이란은 한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포병 출신이라 땅개라고 하는 그 군인의 숫자도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인보다는 이란 군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에서 이스라엘이 우세하느냐?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리가 무지하게 멀죠. 그럼 이거는 전면적으로 막 소위 막 뭐랄까 육상전 하면서 이렇게 싸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공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사일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군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F-35하고 F-15 첨단 무기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란은 군인 숫자도 많고 뭐 무기도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재래식 무기고 이 공군이나 미사일 부분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특히 제일 상대가 안 되는 게 있죠. 결국 이러려면 서로 쏴야 되는데 그럼 방공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란 방공망은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몇 번 듣던 아이언도민이 방공망이 철저하죠. 그러니까 별로 타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란이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타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타격을 주면 또 더 크게 또 이스라엘한테 또 당하겠죠. 안 하자니 정권이 위험하고 하자니 이거 어떻게 타격을 줘야 될지 마땅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거는 월가에서 보는 분위기입니다. 뭐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요. 제가 쫙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전문가의 대략 한 80, 90%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칠 수 없을 것이다가 대다수였는데 결국 발생됐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신만이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바라볼 때 이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거리상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란은 어떻게, 아까 제가 이것만은 피해된다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핵. 이란이 2848, 048, 야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이건 핵밖에 없어라고 핵을 들고 나오느냐 그럴 때 이거는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도 가능성이 작지만 월가에서 우려하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일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무즈 해협. 바로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 지금 여기가 이란이잖아요. 여기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만약에 봉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유, 물동량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치솟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야 그래도 저희도 상당히 타격이 작을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제가 사실 어제는 새벽 한 3시까지, 보통 제가 2시면 자는데 한 새벽 3시까지, 그럼 아침에 여기 나오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날 땐 전 다시 또 쓸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하느라고. 야 도대체 일단은 가능성은 작아도 선택지가 뭔데? 그럴 때 핵? 야 이건 아닌데? 그런데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정치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호르무즈 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텐데라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치솟겠죠. 그럼 저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을 too late, 멍청이 바보 그러고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물가 얘기, 이번에 CPI, PPI가 잘 나왔잖아요.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작용하는 비중은 한 25% 내지 30% 정도가 되거든요. 유가가 치솟으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요? 금리 내릴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이건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때 미리 사전에 미국은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포인트. 통보를 받았어? 근데 막지 못했네. 그만큼 말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우리가 여기에 개입은 전혀 안 했어. 이번에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때릴 때 하나도 우리는 거기다 의견을 넣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근데 만약에 말이야, 이란 너희 잘 들어, 너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면 그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얼른 너희들 그냥 협상으로 다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것조차 협상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그 협상을 도울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완벽하게 핵에 대한 위협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일부 설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호르무즈 무협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한테 딱 하나, 우리가 계속 들어오는 외신 뉴스를 가지고 야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게 심화될까 안 될까, 또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이번에 1차 공습이 끝났다고 하지만 2차, 3차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외신보다, 거기 특파원이 파견된 것보다, 그러니까 한국경제도 특파원 파견돼 있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 뭐만 쳐다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놈입니다. 이게 지금 크루드오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말로 하냐면 원유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크루드오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우리가 미국이 생산하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원유는 우리가 크루드오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이게 보시죠. 꼬랑지 보이시죠? 확 77달러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거의 상승이 한 반 정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치솟으면 이거 여전히 힘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물 차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선물, 크루드오일 선물을 때려버리면 이거 볼 수 있으니까 탁 뒤져갖고요. 휴일이니까 뒤져갖고 얘를 하나를 딱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열으면 어느 특파원보다 더 빨리 얘가 반응될 겁니다. 민감한 거니까, 돈에 민감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손을 더 봐주겠다고 이번에 아예 작정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든 간에
저 이스라엘, 저 이란을 여기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리는 없다는 것이 월가의 얘기들입니다. 다만 앞서 지리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분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진짜 전면전이고 뭐고 붙었을 때는 트럼프 정책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국내 시장은 어떤 거냐. 다시 말씀하면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얘는 원래 두드려 맞을 자리에서 조정받은 겁니다. 다만 저렇게 장대 음봉을 때렸기 때문에 이유 어쨌든 장대 음봉을 때렸으면 올라갈 때 그 후유증이 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역시 얘는 올라갈 때마다 두드려 맞는데 대신 얘는 내려갈 때 여전히 저가 겉대 매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국내 시장에서 또 하나 타격을 줬던 곳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이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배당 분리과세 이게 빠졌다, 혹은 자사주소가 이게 빠졌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돌아오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슈퍼 위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내에 원내 지도부가 바뀌는, 오늘 제가 자막을 못 봤는데 아마 바뀌었을걸요. 원내 대표 민주당에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원내 대표가 새로이 중심이 되어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내려가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 들이맞는 건 맞는데 이게 내려가도 길게 보면 얘는 밑에서는 줍줍의 찬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외군대 매매입니다. 이게 지금 6월 3일이거든요. 이게 선거 전, 선거 이후 어떻습니까? 들쑥날쑥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거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배팅을 쐈죠. 물론 주말에는 약간 좀 작은 비중이지만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판이 바뀌고 있다. 주식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들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면 이미 일본이 지난 2년간 소위 밸류업과 관련돼서 한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을 통해서 밸류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뭐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제 책임 경영, 특히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유도, 그다음에 여기 배당소득 분류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하나 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MSCI 선진국 지수의 대한민국의 편입 여부입니다. 오늘이 아까 14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며칠이냐면 6월 25일입니다. 우리 한국 날짜로요. 국내 시간으로 저쪽 날짜는 24일이고 우리 날짜는 아마 25일, 잊지 말자 6.25인데 25일 날 요 선진국 편입 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게 편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전개가 될 텐데 결국 이러한 외국인의 매매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서두에 올해 지금 상반기의 원탑은 조선을 포함한 방사에 들었는데 그럼 하반기에 원탑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할 때 예비 명단도 우리가 알겠죠. 그때 중요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공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미국 그러면 사회자님, 미국 그러면 온리완 뭐만 저희가 공부했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보면 이미 작년이 2024년이죠. 네. 2024년도에 연초 대비, 월초 대비 여기 양봉을 주고 있죠. 이렇게 적산배이 나오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중간인데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장대양봉을 확 부으면 이건 세력 캔디라고 해서 그쪽이 주도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포함한 적산병 혹은 단독 장대 양봉을 줬을 때 그게 주도주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주도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군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명단을 여기다 뽑아봤습니다. 여기다 뽑아봤어요. 이건 저 위에다 뽑아봤네요.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이들 주식은 단지 52주 신고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해 신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 뽑아놓은 건 제가 일이 다 어제 수작업을 해서 밤새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는데 얘들은 뭐냐면 뒤에 가서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얘들은 좀 다른 모습을 주고 있다. 특히 여기 보면 뭐 현대로템, 이거 뭐 매번 제일 저희가 원픽으로 꼽았던 건 현대로템 같은 이런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여기도 방산, 여기 보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성중업,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한국카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방산을 조선을 포함한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이건 지금 대세가 원전이잖아요. 현 정부는 원전은 주력이 아니지만
전 세계 흐름이 원전이고 또 마침 체코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쭉 있죠. 저희는 이 중에서 두산 엘리베이터하고 BHI 요걸 아주 주력으로 저희 수강생들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여기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지주사 종목군도 쭉 풀었는데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재밌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여기 뭐 화장품 종목군단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방에 가장 활약에 등단한 종목군들은 바로 이들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그건 도대체 52지 신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건 지금 일봉이 아니거든요. 월봉입니다. 얘는 52지 신고가 아니라 그냥 그 종목의 사상 최고가에 근처에 있는 종목이 거의 됐었습니다. 이거 방산주, 여기 로템 이렇게. 아까 엔비디아하고 똑같죠, 사회자님. 네. 장대양 부분만 적산봉. 이건 방산은 올해 주도주구나. 이게 오늘의 주도주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어떤 주도주를 할 때는 그날 장대양으로 뽑는 것이 주도주거든요. 그 종목을 내려갈 때 롱담에 쇼스하면 걔가 안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 이게 월봉입니다. 에라지 넥슨 다 이게 제일 고가죠.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부 그 종목에서 일부만 빼놓은 겁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주, 조선해양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장대양 보고 줍니다. 얘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죠.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뭐 마린솔루션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월봉이다. 원전주 보시죠. 와, 그죠? 그냥 so beautiful이죠. 쫙 뻗어나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BHI, 저희가 이 두 종목을 제일 많이 공략했던 종목인데 원전주들도 신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들입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기대주들이죠. 자, 그래서 지주사 종목군단들, 뭐 하나, 두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시 뭐 지수가 5천 간다 그러면 역시 뭐 증권주 거래량 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뭐 생명보험사 전부 다 새 정부, 새 정책 기대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신나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종목을 보면 칠공장세다, 칠공장세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아까 그 종목을 보면 APR 화장품주죠. 저희도 역시 종목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GNC 에너지 이런 것들, 그죠? 신재생 에너지 현 정부에 관련된 종목이죠. 그다음에 SMG 엔터라든지 또 지역화폐 관련돼서 코너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에 야 뭐가 주도주 올라가겠니 할 때는 보세요. 힌트가 나오죠. 얘가 1월 달에 가격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관성 한번 방향을 잡기 어렵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Strong is beautiful. 그러면 도대체 대선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종목이 세게 움직이지? 그들 종목군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종목군단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거 다 못 보시잖아요. 이거. 그죠? 다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에 종목군들이 주로 어떤 테마인지를 옆에다가 긁어놨습니다. 일단 먼저 뭐 많이 듣게 된 얘기가 뭐 전세결제 얘기, 뭐 SEO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또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보면 서클이라는 티커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25%인가 아침에 보니까 강합니다. 이거 물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는 지금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야 이게 지금 대세인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근데 우리의 원화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워낙 현 대통령 후보였을 때 계속해서 많이 나온 것이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그 예비 관심권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여기도 보면 그런 관련 종목들 무더기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단에 저쪽일수록 상단이 높은 주시거든요. 이들 종목이 움직이겠구나.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뭐 스피커를 철수했다든지 그다음에 남북 대화 창으로 복귀다. 다만 요건 약간 트레이딩 규모로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LG 99가 특허 등록 관련돼서 여기 보면 초돈저축. 그다음에 또 웹2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문화 강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스24가 지금 복구됐다고 아까 뉴스 나오는 거 있죠. 이 앞에 뭐 SK텔레콤 또 그다음에 요번에 예스24 그래서 보안주들 그다음에 제일 불쌍한 주식이 반도체죠. 저도 뭐 다른 종목 이만큼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칭찬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못 가다가 이제 겨우 올라가고 있는데 얘들은 워낙 낙폭 과대해서 반도체 하여튼 새 정부의 어떤 기대가 되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야 그럼 이들 종목군 중에서 뭘 공략해야 돼? 그때 작년엔 저희가 엔비디아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죠?
팔란티어. 그죠? 1만 년. 근데 팔란티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얘입니다. 얘가 팔란티어가 작년에 연초에는 여기는 엔비디아 세상이었죠. 엔비디아가 여는 세상이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나고 여기 하반기 딱 보니까 이놈의 하반기 딱 들어와서 어때요? 장대 양보를 포함한 적산맥이 딱 나왔죠. 팔란티어가. 오, 그래. 그럼 팔란티어는 작년 엔비디아, 올해는 팔란티어였구나.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놈이 7월 달에 결론. 아까 그 종목군도 일단 예비 명단 테마주거든요. 이도 종목군에서 이번에 6월 달 끝났을 때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것이 뭐지? 그 종목군단들이 하반기에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7월 달이 하반기 시작이니까 얘를 미리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내가 예측한다면 아까 그들 테마 종목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눈을 봤을 때 이거 나갈 때는 6월 달에 짱대 양봉을 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7월 달에 가게 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지로 다음 주에 뭐 빅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딱 하나만 보면 되겠죠. FMC.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 그다음에 30분 후에 제롬파리 연설. 요것만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내용보다는.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대응 전략은, 자, 여기에 장대봉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보입니다. 그럼 얘는 내려갈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얘는 내려갈 때 오히려 매수 플레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는 장대봉이기 때문에 당분간 2,500, 3,0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장이 끝난 신호가 아니라 말을 정수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10시 30분에 추가 뵙도록 하겠습니다.